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강의할 주제는 소금강산과 토암산인데, 사실은 이렇게 소금강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빡빡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커리큘럼이 32강좌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 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강산하고 토암산 한꺼번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토암산 결국은 뭡니까? 석굴암 빠졌습니다. 석굴암 나중에 따로 하든지 해서 석굴암 불국사까지 다 넣기는 제가 너무 2시간에 이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죠?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복원 역사 연구의 중요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자들은 늘 자국 역사를 과대 포장하며 미화시키거나 치욕스러운 사실을 숨겨 왜곡 변형시키는 유혹에 직면해 있다. 그죠? 더욱이 그것이 한 나라의 국사이거나 민족 또는 시족의 문제와 직접 관계될 때에는 역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실로 첨예화할 조금 더 가깝게 보세요. 예. 하셔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가 간에서도 학자와 그죠? 단체, 문중 간에도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 이병도 선생이 김주신 장군묘는 김주신 장군묘가 아니다 라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했던 내용들, 이제 그런 걸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문무왕릉피가 벌써 1730년 이전에 1712년에 경주 부윤이 문무왕의 능은 그러니까 원성왕 능의 능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0년대에 동해 지역의 문무왕릉이 발견되면서 이제 김씨 문중들이 어디 가십니까? 김씨 문중들이 이제 문무왕릉을 이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의봉전서가 1968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사적 21호 묘는 김유신 장군 묘가 아니다. 김유신 묘가 아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의 문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역사학 교수로 계셨던 김상기 박사에게 건의해서 반론을 제기해라 해서 한 번 칼럼에는 반론, 한 번 칼럼에 또 반론, 재반론, 반론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논쟁을 중단하자 해서 합의해서 논쟁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보된 상태로 60년 가량 유보된 상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역시 문무왕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괴릉, 그죠? 걸개자를 써서 능을 걸었다 해서 이제 괴릉입니다. 괴릉을 문무왕 능이라 칭하 왔으나, 그죠? 이후에 순복사가 있음을 비추어 1712년에 경주 부인 권희진이 이곳은 순복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받들어지지 않았죠. 받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1955년 정인보가 단문국상고에 괴릉은 문무왕릉설은 부정되고, 그죠? 1927년 5월 17일 한국일보가 주관한 삼산오학조사단에서 문무왕릉을 발견 보도가 있은 후 김씨 문중에서 5, 6년간 논의 끝에 1973년부터 현재의 대왕릉을 문무왕릉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도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대왕암의 진위 여부와 화장 후 6월 처리 방법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화장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 화장하고 난 다음에 산골 뿌렸는지 아니면 뼈를 모아서 장골 고로에 넣어서 무덤을 또 만들었는지 그러한 논쟁들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장 이렇게 논쟁이 되고 중에 하나가 이제 토암산과 이렇게 소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소금강산을 여기 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내가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 여기 이제 수학동입니다. 수학 서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라의 궁궐이었던 월성입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가 답사가는 곳이 여기에 낭산입니다. 낭산. 요 다음 주 가는 답사가는 요 낭산입니다. 북쪽에 있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면 경주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 뒤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오르게 되면은 굴불사지라는 이렇게 사면에 이제 불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르면은 백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에 그러니까 광림대에서 경주 이시들의 이렇게 사당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실과 사당들이 있고요. 요 전체가
한 부분이고 요 부분이 북악이라 해서 지금 선도사는 우리가 경주 시내에서 있던 그 서악이라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북악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금강산입니다. 소금강산. 소금강산인데 여기가 이제 이시 제실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논의했던 아마 지나가다 보게 되면 요 비강은 보일 겁니다. 도로에서 요 비강 보이는데 제가 그 탄생지라는 유업이라는 곳은 요 위에 광인대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쓴 부분인데 수정을 드리고요. 요쪽 끝이 이제 백률사입니다. 백률사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석탈의 왕릉인.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금강산이었다. 그래서 경주 금강산은 경주 동천동과 용강동에 걸쳐 있는데 뭐 해발은 낮습니다. 그죠? 176m로 낮고요. 남북 길이가 2.75, 동서가 한 700m 정도, 0.7km. 그래서 남북으로 좀 보시면 길쭉하게 세장한 형태로 되어 있는 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뭡니까? 신라 시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회의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사령지.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신라의 제사 지낼 때 네 곳에 영검스러운 곳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에 남산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 낭산, 남산 다 포함되죠. 그 중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이 북악 소금강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신라시대에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심이 낭산, 그죠? 동서남북의 네 개의 산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강산이라고 하면 이름 붙여진 것은 금강, 그죠? 우리가 가장 단단한 도를 우리가 뭡니까? 금강석이랍니다. 금강석이라고 불교에서는 그 진리에 보통 표현하죠. 뭐 금강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차돈 선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산 이름을 아마 금강산이라고 아마 이름 붙였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풍화 14년 그러니까 법풍화 14년에 우리가 528년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공인된 것이 528년인데 삼국사의 기록이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경전들이라든지 사기 기록 보면은 뭐 그보다가 1년 빠른 경우도 있고 1년 늦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법풍화 14년 528년이 아마 이렇게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 겁니다. 받아들인 지는 그 오래될 겁니다. 스며들어온 지는 그 이전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것이 아마 고구려 백제에 비해 훨씬 더 늦게 이렇게 법풍왕 때 받아들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금강령, 금강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통 금강산이 한다. 이후 조선 시대까지 여러 기록에서 모두 금강산이라고 표현했다. 1900년대까지 대부분 조선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 소금강산이라는 기록은 없고 다 금강산 했는데 1900년도 근현대에 와서 아마 강원도 지역에 있는 아마 이렇게 금강산 북쪽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금강산과 아마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적을 소자를 써서 소금강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수도가 저물고 수도가 이전에 가게 되면 많은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도읍의 가장 그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하는데 사실은 도읍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서울로 가버렸기 때문에 서울은 뭐 서울 남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남산이라 하고요. 경주는 이제 서울 남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경주를 붙여서 경주 남산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금강산인데 막 구분한 큰 산에 비해서 요 산 조그만하기 때문에 아마 적을 소자를 써서 소금강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원래 이름은 금강산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금강산을 주장한들 뭐 먹혀 들어가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정해서 소금강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첨가한 것은 아마 금강산이 이제 북쪽 경대산으로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금강산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고분유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불교의 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주 지역의 고분 발굴 조사에서 화장묘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 곳이 이 소금강산 일대 지역입니다. 일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유적 굉장히 석실분이 많이 있죠. 석실 불교유적. 그래서 경주 소금강산인 고분유적 횡렬시 석시분 고분 유적과 그 다음에 화장묘와 뭐 이차동과 관련되는 어떤 유적
그 다음에 뭐 석탈의 왕릉으로 전해진 왕릉들이 굉장히 많았던 고분군들의 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에 불교를 공인하였던 기록과 함께 김대문의 계림잡전을 인용하면 법봉왕이 불교를 공인할 당시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 이차돈이 나서서 불교를 공인할 것을 적극 주장하며 자신의 죽음으로써 왕의 위험을 세우고 신하들의 반대를 가라앉힐 것을 청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차돈의 나이가 얼마고 이렇게 보니까 요 기록에 따르면은 뭡니까? 506년에서 527년, 딱 21년이니까 뭐 22살입니다. 또 다른 고승전 같은 데 보면 26살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22세에서 넉넉 잡고 26세까지 한다. 와, 젊은 시절에 어떤 풍문의 그저 뜻을 갖기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종교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참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세출의 영웅으로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에 비해 그러니까 신라 법봉왕이 근신, 여기 아마 이렇게 사인으로 버튼표 했습니다. 삼국사에 사인으로 표 있으니까 사인은 뭐냐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비서죠, 비서. 그러니까 왕의 비서가 됩니다. 비서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측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근이고 불교의 뭐 순교자입니다. 이 불법을 이렇게 공인하게 된 절대적인 어떤 결정자였죠. 그리고 기록에 보게 되면 이름이 거차돈이라고 합니다. 거차돈이라 하기도 하며 삼국유사에는 삼국유사에는 염초라고 또 이처 또는 처도라는 다른 이름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차돈의 이름은 뭐 거차돈, 염촉, 이처, 처도 이렇게 확인된 것에도 4개 되는 거죠. 근데 성씨는 이씨가 아닙니다. 성씨는 이씨가 아니고 아마 박씨 또는 뭐 이씨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제가 뭐 여러 번 뭐 성씨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박씨 또는 이씨로 추정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떨어지게 되면 어디에 있냐 이러면은 이제 그 목이 잘린, 그러니까 이차돈 선사가 이렇게 목이 딱 잘리면서 목이 휙 날아옵니다. 목이 휙 날아서 어디 떨어지냐면은 이 북악, 백률사가 있는 쪽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서 거기에 나중에 절을 만듭니다. 목이 떨어졌던 곳에 절을 만드는데, 이 자추사라는 그 절을 만들고, 나중에 이 향전, 지방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은 뭡니까? 후에 떨어진 곧 자추사가 곧 훗날에 백률사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백률사 자리가 이차돈 머리가 떨어질 때 만들었던 사자, 자추사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차돈의 순교비와 그 다음에 약사 청동 부처님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백률사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은 옮겨가서 경주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차돈의 순교비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백률사가 자추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률사죠, 지금 백률사인데 아마 요 앞에 바위면이 있습니다. 이게 백률사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경주분 백률 올라가면 굉장히 터가 이렇게 산자락에 굉장히 조그만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을 만들 때 평지 가람처럼 이렇게 뭐 사천왕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금당을 만들고 이렇게 회당을 설치,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산지가람인데. 그래도 산지가람 나름대로 그래도 탑을 마련할 공간은 별도에 두는데, 여기에는 탑을 마련할 만큼의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 벽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못 가져왔습니다. 요 벽면에 보게 되면은 마의 탑으로 바위면에 3층 탑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에서 바로 보이는 벽면에 이렇게 바위면에 그 3층 석탑 딱 새겨져요. 그러니까 탑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연등을 단다 해서 뒤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아서 천막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백률사 가시면은 법당 바로 앞에 이렇게 천막 뒤편에 보게 되면 벽면에 이렇게 3층 석탑이 새겨져 있고, 그 모습들은 우리가 경주 남산의 탑궁 마의 조상군처럼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곳에서 가져옵니다. 이곳에서 가져왔는 순교비입니다. 순교비인데 아마
이 위에도 아마 이렇게 그 보게 되면 꼽았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깨석 위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수라 보통 표현합니다. 위에 어깨석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여기 흔적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붕을 씌웠을 거예요. 당연하니까. 여기 이제 뭐 기단부, 몸체부, 어깨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흘립니다만은 다운받아서 가운데 보통 일면에 첫째 면에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 첫째 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목이 딱 잘리고 이렇게 흰 피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머리가 이렇게 발 아래에 딱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 면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통일시라 시대 일반적으로 하듯이 뭡니까? 정관이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그 아래에 이렇게 글씨를 대부분 새기는데 그게 대부분 다 맞물려서 내용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삼국사기나 삼국 그 유사에 나오는 2차돈의 뭡니까?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 비가 언제 시작됐나 이라면은 290년 후에 시작이 290년 300년까지 그러니까 2차돈이 그 죽고 난 다음에 290년 지나서 이 비가 씌워지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난 거죠. 죽었을 때 바로 그 이렇게 비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차 순교죠. 그래서 높이가 이제 한 106cm쯤이죠. 각 면의 너비가 29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제창하다 527년에 그죠? 527년, 58년 아니고 7년에 이제 순교합니다. 2차돈의 기념을 위해 되어 있고요. 백률사 석단기다 하기도 하고 요 담자는 깃발, 그 단간지지할 때 깃발 뜻한데 왜 이렇게 석단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깃발처럼 이렇게 표시돼서 그런지 이렇게 백률사 석단기라 또는 2차돈 공량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할 때는 2차돈 순교비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량비라고 부르게 한다. 1914년 백률사로부터 옮겨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근데 1914년 그죠? 경주 분관 쪽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옮겨져 있죠. 2차돈의 순교비입니다. 그러니까 석당은 화강암으로 육각형 기둥으로 방향의 석재 윗면에 육각형의 복면 밑에 이제 그 연꽃이 엎드려져 있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연꽃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에 대자 위에 세워져 있으며 원래 당 위에는 기둥 위에는 아마 어깨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1면에는 2차돈의 순교 장면을 보조하였고 2면과 6면에는 정간 이렇게 그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을 해서 치고 각 정관의 작용 글자 크기가 3cm의 글자를 새겨넣었다. 각 명문의 마밀이 심하여 절반 정도만 판독된다. 절반 정도만 판독된다. 그죠? 그러나 명문은 대박 어떻습니까? 명문은 대략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의 미로 알 수 있다. 그 내용과 이제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특히 명문 중에 뭡니까? 경중 백유일장 여기 뭡니까? 그 목에 그죠? 목에 떨어서 힘 우윳빛 같은 것이 솟았다. 일장이나 솟았다. 쭉 솟았다. 그러니까 이제 흰빛이 솟았던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불교 경전에 보게 되면 뭐 어느 수행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뭐 그 붉은 피가 흰 기름으로 변한다든지 뭐 대부분 있죠. 뭐 외국의 성서 같은 데도 보면 목을 자른 데 보면 우윳빛처럼 흰빛이 난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합니다. 뭐 그 요즘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뭐 아마 신비스럽게 이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표현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 잘리니까 뭐 음식물이 쏟아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 종교적으로 너무 이렇게 폄하되니까 소리 못하죠. 아마 이적을 나타내거나 일반적으로 영험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없는 특이한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문 중에는 건립연대라고 확실히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죠? 명문 중에는 건립연대라고 고정할 만한 확실한 연도는 없다. 단지 삼국열사 군삼의 염촉멸 신조의 기사에 의해서 건립연대를 당헌정원화 표현하면은 817년, 그러니까 뭐 527년이라면 거의 한 뭐 290년 정도 차이가 이렇게 대부분 나게 되죠. 뭐 527년에 우리가 뭡니까? 공인이 됐기 때문에 300년 지나서 이렇게 비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명문에는 뭐 글을 지은 사람, 또 글을 쓴 사람 못 받겠다. 오늘날 또 우리가 비문을 씌우려면 누가 그 비문을 지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또 그 각을 했는지, 그죠? 아니면 또 요즘은 누가 설계했는지 대부분 준공비를 쓰듯이
예전에는 그 남산 신성비나 명활산 비나 모든 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글을 지은 사람과 글을 쓴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뭡니까? 기록을 한다. 오늘날 변함없이 표현하죠. 자, 이게 이제 그 백률사에서 가져오는 뭡니까? 금동약사, 금빛은 다 지어졌지만은 금동약사 일상이고요. 대부분 요 부분들은 대부분 손입니다. 잘린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불상을 만들 때 주문이랑 뭘 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처님은 수인 모습으로 대부분 표현하다 보니까 손 모습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은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서 꼽죠. 왜냐면 한꺼번에 이 전체를 만들 때 손까지 만들기가 사실은 뭐 굉장히 난해하고 또 만들기도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근데 요 모습이나 행태를 봤을 때는 아마 요렇게 있는 항아리를 갖고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하죠. 요 손모습을 보면 옆으로 수평으로 가게 되면 약 항아리 요렇게 들고 있을 모습 같다. 이렇게 항마 촉진처럼 시무예원처럼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 아니고 손모습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역시 나중에 초기의 불상들은 저기 이렇게 반듯하게 자시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옆으로 대부분 가죠. 우리가 경주 남산에 베리 삼존불에 가면 다 발들은 다 차렷 자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렷 자시가 옆으로 이렇게 하고 몸 자체도 이제 약간 휘어지는 삼곡 자시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돼 있죠. 아주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상들을 청동으로 만드는데 이 정도의 상모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그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 예, 매듭근이 되어 있죠. 매듭근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매듭근들을 잘 표현하지 않죠. 신라시대 작품. 경주 남산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용장사 삼륜대잡을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삼륜계곡에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목이 없는 불상에도 다 이렇게 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매듭근은 고려시대 불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불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대부분 이거는 신라시대 거니까 매듭근. 그래서 매듭근 어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잘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딱 꼽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마주치는 유적이 이제 굴불사입니다. 굴불사인데 왜 굴불사라냐면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이 백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덕왕이 백률사를 직접 찾습니다. 경덕왕이 백률사를 직접 찾을 때 땅속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 이 바위가 나와서 지금 이제 나오는 바위가 나와서 바위에 사방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굴불사라 했다. 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에는 지금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계곡 속에 그 사면에 불상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수해 때도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받고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계곡에 있다 보니까 흙이 계속 차에서 이렇게 묻혀버리죠. 제가 85년대 경주 왔을 때 그때 아마 문화재 고적발굴조사단, 지금 현재 문화재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적발굴조사단에서 이제 발굴조사를 하는데 흙을 파내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허리쯤까지 이렇게 다 흙이 묻혀져 있어요. 그만큼 계속 이렇게 퇴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불상이 한참 경덕보다는 훨씬 이전에 만들고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묻혀져 있다 보니까 경덕왕이 다시 백률사를 갈 때 거기에 불상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캐냈던 설화가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를 변했을 것이다. 경덕왕은 이제 소리가 나서 본인이 새겼다고 대부분 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죠. 왜? 불상이 만드는 조선 연대를 보게 되면. 그래서 불상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동서남으니까 서쪽엔 아미타상이 새겨져 있고요. 서쪽은 아미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쪽엔 약사열애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도드라지 새긴 보살인데 아마 이게 북쪽은 아마 미륵부처님으로 되어 있을 거고, 관시열 보살선생님이 미륵부처님일 거고, 남쪽은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진을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체가 계곡입니다. 전체가 계곡이니까 이 계곡이 이 흙이죠. 이 흙 다니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서 묻혀버립니다. 아마 경덕왕 때도 아마 이렇게 묻혔을 것이다.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이만큼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이만큼 묻혀져 있어요. 요 부처님만 이렇게 얼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입상에 두부 개철이고 본전물처럼 우리가 선도산에 스악에
오시게 되면 본전부는 그 안산함이 거대하게 만들었지만 옆에는 어떻습니까? 화강암을 만들 새로 했듯이 여기도 아마 이 바위면 전체 아마 만들기 어려웠으니까 아마 요 두 분의 그 협시보살님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씌웠던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 방향. 서쪽 방향이니까 이제 그 아미타, 서방 극락 정도. 우리 그 선도산 정상에 있는 아미타 불상처럼 서쪽 방향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동쪽이네. 뒤편 동쪽은 당연히 약사일상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뒤편이 북쪽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역시 만들지 못할 때는, 여기 선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산의 그 마이불도 밑에 발 모습을 못 만들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뭡니까? 돌로 별도로 만들어서 발을 만들고, 여기도 발 받침대라든지 이렇게 형태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그 바위에 모식이면은, 그렇게 돌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끼워졌으면 이렇게 흙이라든지 다른 걸 메꾸어서 전체를 아마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발 모습도 아주 발이 뭐 자연스럽고 제일 예쁩니다. 아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가 불상의 그 발바닥 보면 아마 석굴암 다음으로 제가 아주 친숙하고 아름다운 그 발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보기에 완전 두툼하게 일직선으로 뚝 떼고 이게 대부분 한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부분입니다. 요 뒤편 모습이죠. 뒤편 모습. 여기 북쪽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렇게 약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요 부처님도 굉장히 이국적이죠. 이국적.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간다라, 마투라인데 사실 인도 순수한 모습들은 그러니까 마투라 지역에서 만들고 이게 그다음에 유럽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간다라 미술을 해갖고 뭐 머리 모양도 이제 나발이 아니고 파쌍형이 길쭉한 모습이고 외국 모습을 하고 아주 옷주름도 이렇게 두텁고 이런 부분입니다. 인도 사람 더우니까 옷주름 굉장히 가볍게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되죠. 뒷면에 조물을 보시면 이렇게 야광아리를 들고 있죠. 야광을 들고 있는 약사일 굉장히 이제 이국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찍으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불상은 정상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삼존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제 다 이렇게 탈락되어 가죠. 그래도 이렇게 역시 홈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제 법당화 만들고 안에 대부분 다 채식을 했는데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음지에 있고 서쪽 음지에 있고 아마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거의 다 이제 굉장히 많이 탈락되고 있고요. 뭐 겨울에 이렇게 빗물 들어와서 얼면 자꾸 떨어지죠. 빨리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도량사 이렇게 그 부처님이 합니다. 제일 끝자리 예비군 훈련소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이렇게 이런 불상들이 이렇게 낭산 자락에 낭산자리가 그 소금강산 자락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강산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굴불사 아마 사방불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아주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아마 거기도 역시 선도산처럼 아주 뛰어난 양질의 화강암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만 만들었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석타리 왕릉이, 석타리 왕릉. 그러니까 이제 이 석타리 왕릉은, 1730년 이후에 17개 만들어졌던 것 이외에 이것도 아마, 거의 근대에 와서, 뭐 현대에 보다 근대에 와서 아마 이렇게 그 석타리 왕릉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전석타리 왕릉, 전타리 왕릉, 앞에 전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왕때의 무덤을 파내어 요 석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삼국윤사의 기록에 문무왕 때, 그죠? 문무왕 때 무덤을 파내어 뼈를 추려 소상을 만든 후 토암산에 봉안하고 나라에서 제사를 냈다는 기록이 있다. 요 무덤 어디 파내냐면 월성에서 파요, 월성. 문무왕 때 기록이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석탈의 왕의 사당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가 반월성에 있었습니다. 반월성에 있었는데 반월성을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옮겨와서 어디 있냐면 지금 그 동천동에 있는 석타리 왕릉 옆에 사당을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반월성 가게 되면은 거기에 모셨던 이렇게 기둥자리나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월성 안에 가보게 되면 석타리 사당지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우물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던 부분이고 그 옆에 소나무도 굉장히 우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성 안에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 때 무덤을 파내어서 뼈를 추려 흙으로 상을 만들죠. 다시 뼈를
판에서 소상을 만들고 토암산에 봉안했다. 그래서 토암산 꼭대기에 보면 탈해왕 사당이 있었다. 탈해왕 사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탈해 역시 어디서 왔나라면은 다파나국에 와서 어디 지금의 이제 원자력 앞에 있는, 그죠? 그쪽에서 나아리에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들어간 입구 공원에 보게 되면 이게 석탄에와 이렇게 유업이라 해갖고 석탄에가 도착했던 장소에 비각이 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하다 보니까 이 석탄에는 동학신은 무엇이죠? 동학신. 그러니까 석탄에가 동쪽에서 바다에서 왔고 뼈도 토암산 정상에서 다시 모셨고, 그래서 토암산과 관련된 굉장히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동학의 신, 뭐 토암산 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석탄을 보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에 있는 이 소금강산 끝에 있는 이렇게 그 무덤들은 74년도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뭐 도굴이라면 거의 뭐 1900년대 초에쯤 해갖고 일제강점기 때 도굴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도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굴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74년도에 아마 이렇게 도굴 내부를 확인하니까 횡렬시 석실본, 그러니까 이제 에스큐멘들처럼 집이 져 있고 돌로 집을 짓고 들어가서 문이 있는, 예전에 한번 동천동 이렇게 석실본처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석탄해가 있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땅을 파고 나무 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고 나무 관을 묻는 목감의 형태의 구조였는데, 이렇게 몇백 년 지난 무덤 구조에 석실을 본다는 것은 무덤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닌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분이 언제부터 탈해왕의 능으로 불리워지게 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거 찾을 수 없다. 이거 언제부터 석탈의 왕릉하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1730년대에 박씨와 김씨들이 왕릉을 없었던 왕릉, 기존에 11개밖에 없었는데 다시 합의해서 17개를 더 찾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면은 28개죠. 그럼 28개 중에도 이 석탈의 왕릉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라 왕릉이 이렇게 편만에 적혀져 있는 것이 38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28개에서 이 38개 사이에 10개의 왕릉은 언제 정해졌는지 모른다. 언제 정해졌는지 모른다. 그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신라 왕릉의 진위 여부가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말씀 듣죠. 그러니까 석탈의 왕릉 역시 동일합니다. 그 삼국사기와 삼류사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나 조선시대의 사료에서는 전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석탈의 왕과 관련된 것은 삼국사기나 삼류사에 있지만은 조선시대에는 전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아마 다시 1900년을 전후한 대한제국 말기부터 관련 기록이 등장하는 걸 봐 아마 이후에 전칭된 것을 보한다. 전에서 칭한다. 전에 와서 칭한다. 전칭됐다. 그러니까 아마 1900년대 대한제국 말기 주 왔을 때 아마 이게 아마 좋은 곳이 아마 이렇게 하나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지 않았다. 그죠? 100여 년 좀 정도 지났을 부분이다. 그리고 문무왕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관련 문헌을 참고할 경우 지금 탈해 왕릉에 대한 위치 비정은 토암산 정상의 탈해사에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죠? 아마 월성 안에 있는 뭡니까? 그 무덤을 파서 그 뼈를 가지고 갈아서 흙을 섞어서 소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암산 정상에 있는 거기에 모시면서 탈해 사당을 모셨다. 탈해 사당을 모시고 안에 모셨기 때문에 탈해 왕의 무덤은 사실 찾으려면은 기록에 의해서 찾으려면은 토암산 정상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느 시기인가 역시 그 사당도 어느 시기인가 탈해사가 무너지면서 제사를 이어갈 왕릉을 찾다가 지금은 왕릉으로 비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이 석시에 가장 먼저 된, 석시 시족이 가장 먼저 된 어떤 그 원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이 아마 가장 좋다. 아마 기록에 뭐 북쪽, 월성의 북쪽 양정구에 장례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니까 양정구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북쪽에 이렇게 구릉에 장사 지냈다. 그러면은 월성이 봤을 때는 소금광산이 북쪽이니까 북쪽 구릉이니까 거기에 있는 적당한 왕릉들을 이렇게 선점해서 아마 이게 석탈의 왕릉으로 아마 이렇게 1900년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아마 적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릉이라든지 성씨라든지 다 어수선할 때 만들어집니다. 왜? 그래야 누가 뭐 그 증언을 할 수도 없고 뭐 기록이 있으면 소멸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씨의 시조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신라말 고려초입니다. 신라말 고려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유어근에 그 신라 왕릉의 진위 여부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김씨들은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이 김씨가 있는데 왜 다 경순왕의 중시조부터 시작을 하게 되노? 나머지 그러면은 경순왕 김씨 이외에는 다 김씨들은 다 뭐 자손이 없이 뭐 멸종이 됐나라고 그죠?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보통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어수선한 시기에 대부분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경술년 때 없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시사당인 제시인 부분이고, 여기 이제 표함이. 표주박 닮았다. 표주박, 박이 많이 이렇게 등쿨을 굴러서 이렇게 덮었다 해서 표함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당 옆에 사실 이렇게, 석탈의 왕릉 있죠. 사실은 이 석탈의 왕릉 옆에 이제 또 그 석탈의 사당이 이렇게 옮겨와 있습니다. 옮겨와 있죠. 그 반월성에 있던 것을 옮겨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영역을 또 나름대로의 또, 논쟁이 있겠죠. 이 전체를 이제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경주 이시 이알평공 후손들이 오랜 기간, 우리도 박씨, 김씨 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한다. 박역것이 오릉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김씨의 대부분 왕릉들도 다 뭐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석씨, 이시도 우리도 사적지를 정하자. 그래서 이 소금경산 일대에 이제 사적지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 사적지 바로 옆에 이제 석씨 사당과 또 석씨 석탈이랑 무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아마 경계 구분들은 아마 미묘하게 아마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표함이죠. 표함. 근데 이제 표함을 박입니다. 여기 표함이 표주박 표자 쓰는 표주박 표자 쓰는 게 표함을 박바위라 하기도 하고 박암 이게 박씨 성인시이기 때문에 이제 표주박에서 박이 됐기 때문에 박암이 여긴다. 박씨의 바위라 하기도 한다. 경주 이시 시조 이알평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하여 비각과 제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우리가 육부촌이죠. 육부의 촌의 성씨가 다 각자 내려옵니다. 뭐 알천, 양산촌,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각지의 이렇게 그 영역이 고향 영역이 오는데 아마 경주의 시조는 아마 박바위에 있는 이게 알평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비각도 씌우고 제실도 생기죠. 아마 이때 당시에 상당히 아마 후원했던 사람이 이병철, 그죠? 삼성 그 이병철 회장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건물 없애버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화암박물관을 만들고 그 이후에 경주 지역에 거대한 시멘트 건물로 3층 아주 크게 그 이시 제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되고 다 한옥 형태로 대부분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병철 그 씨가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후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신라 때에는 월성에서 이 바위가 마주 바라보고 보이므로 고을에 전기가 위압당한다 하여 박을 심어 덤쿨이 바위를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성 궁궐입니다. 월성 궁궐에서 쭉 보면은 북쪽에 바위가 뚝뚝이 보이니까 바위가 보이니까 북쪽에 바위가 바로 보이는 거는 그 기운을 빼앗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바위를 좀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넝쿨식물이 그때 당시에 넝쿨식물이 뭐 여러 종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것이 아마 박을 심어서 넝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니까 그래서 아마 박을 심었다. 그래서 박을 심어서 그 바위를 가리니까 뭡니까? 그 박바위를 해서 아마 뭔가 박바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바위를 바우라면 바우 그죠? 뭐 바우이라지 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제 바우 됐다, 뭐 돌 됐다,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그런 소리가 바우라 대고 표현합니다. 경상도에서는 또 뭐 방구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구라 하기도 합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이제 그 박바인데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한다는 게 좀 세련되게 좀 뭐 있어 보이게 표현하니까 표함이라는 거죠. 원래는 일반 사람들 박바위라 하는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평공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온 박을 이곳에 두었더니 순식간에 자라나 바위를 덮었다고 전하거나 혹은 그 박이 한없이 자라 저절로 쪼개졌는데 그 속에서 이 바위 더미가 나왔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뭐 신화스러운 이야기죠. 신화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옛날 동천에 살던 어느 할매가 이 바위 밑에 박을 심었더니 박덩굴이 자꾸 자라 온 바위를 덮었다. 지금의 경주 이시 시조 비각 옆에 큰 박이 열렸는데 그 속에 옥동자가 나와 데려다 기르니 이 아이가 자라 후에 알천 양산천 초정이었던 어른 알평공이라 한다. 여기서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박에서 나왔다 이렇게 또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박바위와 관련된 설화로 전해져 온다. 됐습니다. 그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 요 전체가 박바위고요. 요 부위에 이제 표암이 증표다라고 하는 부분, 요 가운데 바위에 이렇게 비를 하나 씌워뒀습니다. 바위 앞면에 여기 보면 이시시조 탄강면하고 바위, 그러니까 요 인근 가서 자세히 보셔야 요 바위면에 이렇게 비홈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가 어떻게 박바위, 우리 시조가 태어난 바위다. 그래서 이렇게 시조 형이 나타나고 요 부분에는 뭡니까? 요 부분에는 막 근데 조선시대 말기쯤 되겠죠. 암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허접한 암각화가 이렇게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각화 이라면 금파형 이렇게 아니면 안강의 인비동처럼 아니면 안강의 흥의 곤륜산처럼 보통 이렇게 칼 손잡이처럼 얼굴 마크처럼 이렇게 된 표현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3층 석탑 형태로 있고 명문 같은 것들 몇 개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광림대입니다. 요 광림대 한 10분 정도 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광림대는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 보겠습니다. 요 뒤편에 아까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다가 보는 그 비각 말고 그 뒤편에 한 50m 정도 뒤에 가면은 숲속에 이렇게 이제 광림대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빛을 몰고 온 빛 앞에 있는 이렇게 대각. 그러니까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요 밑에 바위 홈이 있습니다. 요 바위 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각을 정각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실증하니까 이제 요겁니다. 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보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홈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 홈이 폭돼 있고, 폭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되돌아가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렇게 경주문화원장 하시던 김태중 원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김 선생,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일부 자료는 경주대학교에 박물관 기증하고, 몇 개는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요 토기를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 내가,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게, 경주, 여중에 요건가? 잠깐만요. 네, 어디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김태수 선생님이 잠깐만요. 경주 여자고등학교네요. 경주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재직 시에 이렇게 소풍을 왔습니다. 학생들하고 소풍을 가서 이렇게 아마 박바위에 소풍 갔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때 당시에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그 바위가 편편하니까 거기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 발끝에 이 톡이 아까 조금 전에 톡이 끝에 조그맣게 보여서 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팠다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무를 파니까 요 토기가 나온 겁니다. 이 토기가 나온 겁니다. 이 토기가. 요 바위홈에. 그때 당시에는 바위홈 전체를 못 파고 요 토기만 이렇게 팠죠. 토기만 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다 파니까 저 도로 형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읽을 때 때문에, 저는 딱 보니까 이거는 이건 누가 뭐래 해도 이 뚜껑은 돌이라든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돌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그러니까, 화장했을 거, 나고 난 다음에 뼈를 묻은 고로입니다, 고로. 고로가 분명하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 고로가 묻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무덤이기 때문에, 그 바위 자체가, 이렇게, 화장했던 장소다. 왜냐하면은, 화장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돌로 짭니다. 사실 조그맣게, 요 교탁만큼 이렇게 조그만하게 돌로 반듯하게 짜고 이렇게 놓고, 그 화장묘의 크기의 규모도 비슷하고, 아마 굉장히 정성 들였던 화장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지금 경주 이알평공이 탄강지라고 전해져 있는 요 바위홈은 어떻습니까? 신라시대 화장묘이거나 또는 사찰의 부도의 하부 구조일 수 있다. 부도. 왜냐면은 석종형 부도 같은 거 위에 있으면, 왜냐면 거기에 반듯하게 다듬어 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요렇게 편편하게 거칠게 다듬어져 있고 해서 여기에 주변 다듬었다는 것은 위에 아마 부도처럼 이렇게 얹혀질 수도 있고,
다른 뭐 돌 같은 거 덮였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이제 화장묘가 또는 화장묘가 높지만은 화장묘이거나 또는 아마 부도의 하부 구조일 수 있다라고 제가 논문을 2005년도쯤 썼나요? 뭐 한참 오래 썼는데 1900년대 뭐 90년대 썼는데 그 경주문헌에 김태준 선생님이 계실 때 쓰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2010년쯤 오니까 이제 그 경주 인시 그 이할평 추모 사업회 이래 갖고 이제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쭉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모으는데 이제 문화재청이 가니까 자료를 쭉 모았는데 이제 해주려니까 이게 뭐 화장묘라고 돼 있고 뭐 이거 돼 있는데 이걸 갖고 어째도 성역화 시켜주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회장님하고 와서 야, 김 선생, 이게, 남의 조상묘를 탄광묘, 삐가까지 다 하셔져 있고 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화장묘라고 이렇게 하노. 그래, 온대 문화청에 가도 그렇고, 경주시에 가도, 김 선생이 화장묘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인정해주기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째서면 좋겠노니까. 그거는요. 제가 갑자기 들었죠. 그거는요. 그냥 제 견해를 설명한 거고, 그 문중에서는 문중의 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논문이 문제가 된다 이러면 제가 문화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든지 내가 뭐 이렇게 그 글을 적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논쟁이 됐다가 재작년에 이제 사적지로 나름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비를 붙고 뭘 하면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머릿말에 쓴 것은 아무리 부끄럽고 뭐 감추고 싶은 그런 우리 그 역사가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극복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병도 박사 역시 김유신 유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학자로서의 대부분 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그러면은 그 김씨도 역시 다 압니다.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해져 있고 상황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조상이 뭐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이제 그 서로 이해해 주면 되는데 꼭 모든 학자들이 입을 막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내 문제가 되더라도 그 문제가 나중에 혹시나 내가 내를 숨기기 위한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내부터라도 이제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토함사입니다. 토함사는 정말로 위대한 산입니다. 그죠? 위대한 산이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함사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유치원생 때부터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불국사 석굴암, 그죠? 불국사 석굴암. 이거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창건에 대해서는 뭐 크게 3가지 정도로 이게 기록이 전합니다. 불국사 창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삼국유사에 딱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대성효 이세부모. 그러니까 이제 대성효 이세부모. 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대성이가 이렇게 이름을 대성이라 진 것은 이렇게 이마가 큰 성처럼 크다. 이게 이마가 성처럼 이렇게 닮았다 해서 대성이라는 이름 짓습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성이 길쭉하게 기니까 아마 큰 성이다 해서 대성이라고 이름 짓다라고 삼국 사기 고렇게 이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이 모량부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모죽질환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 선도산 끝자락으로 해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건천이라는 강이고 건천 건너에는 그 죽지랑과 득오와 관련되어서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모든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배제됐다 했습니다. 큰 사찰에 승려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관직에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쫓겨난다고 이렇게 제가 모죽지랑가를 그 부산성과 설명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시기에 재상이 낙태될 수 있나? 김대성이가 재상이 모량부 출신인데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설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지역에 김대성이 그런 설화를 만들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한 설화를 어떻게 만드냐라면은 삼국유사에 딱 나오죠. 대성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부자집 득안에서 품삯으로 먹고 어머니를 공양하고 있는데 그런 날, 어느 날 지역에 와서 뭐랍니까? 성녀가 와서 탁발 시주를 하기를 권선을 하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나를 주면은 10,000배를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하죠. 하나를 주면 10,000배 되돌려. 그렇게 연부를 하니까
의무를 하니까 이 어린 김대성의 마음에서는 하나를 주는데 10,000배를 돌려다닌다. 이건 완전히 뭐 로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흡족해서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현세에 고달프게 사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선업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내시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업 닦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부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제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다음날 바로 어떻습니까? 김대성이가 죽습니다. 김대성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그때 당시의 재상, 김몰량 집에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희 집안에 그 대성이 태어날 것이다. 대성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10달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그 손을 펴보니까 금 글자에 대성이라고 지어져 있고, 그리고 태어날과 죽은 날을 맞추어 보니까 이 모량구에 죽었던 기 대성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시대는 신분이 어떻겠습니까? 신라시대 신분은 아버지가 재상이 되면 자제분 역시 재상의 위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물량이 재상이기 때문에 이 김대성은 재상이 되는 겁니다. 재상이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석굴암을 짓는 연우가 전생의 어머니, 지금 모량구에 살아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현재 부자 집안에 있는 덕안의 집안, 덕안이 아니고 뭡니까? 김몰량의 집안에 있는 그 재상의 어머니, 그 부인을 위해서 뭡니까? 그 불국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설화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대성이 그런 설화를 만들게 된 것은 아마 모량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극복해야 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화로, 우리가 모죽질환가처럼 그런 설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삼국유사 대성효 이시의 부모. 그러니까 왜? 이시의 부모. 그러니까 전생의 부모, 현세의 부모. 그러니까 김대성이가 전생의 부모도 모셨고 현세의 부모를 같이 모신 아주 위대한,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살면서 이 김대성만큼은 특별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윤회설에 따라 전생의 부모를 기리기 위하여 석불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석굴암이라 하지만은 문헌기록에는 대부분 다 석불사래요. 석불사. 석불사를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석불사를 이제 석굴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섬기는 뜻에서 또 경덕왕 신령 751년 신묘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해공왕 10년 12월에 죽자 나라에서 이를 받들어 해공왕 16년, 그죠? 그러니까 6년 후에 780년에 완성하게 됐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경덕왕 10년에 751년에 시작해서 780년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불국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하진 아니고, 우리가 황룡사처럼, 황룡사도 완전히 그 9층 목탑까지 만들어진까지가 9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조금 후에 또 만들고 계속 완전히 다 됐을 때 그 기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만들고 항상 ABL의 대상은 되죠. 사찰의 기능을 합니다. 완공되는 기간이 이제 그만큼 되죠. 그러니까 30년 정도 걸릴 수 있죠. 그 축대라든지 다듬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죠? 기초공사만 해도 10여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축조 당시의 건물들은 대웅전 25칸, 대웅전이 25칸,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다보탑, 석가탑, 채문교, 백운교, 극락전 쭉 해서 무려 80여 정의 건물에 2,000여 칸, 100칸은 아니고 2,000여 칸, 그죠? 엄청나게 큰 사찰이었다. 아마 이 규모를 하게 되면 지금의 불국사 서너 배 될 겁니다. 현재 불국사 규모의 서너 배 정도 될 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면 엄청나게 컸다. 그렇기 때문에 불국토 합니다. 불국사 뭡니까? 부처님의 나라죠. 부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나라, 특히 또 서방정토인데, 부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고 근신과 고뇌와 모든 것이 없죠. 그죠? 정말로 천국 같은 것이 이제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라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불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스님이 나중에 경주에 왔을 때 사사성장 탑탑하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석굴암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랫동안 법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현재 전해져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고금 창기, 후대의 기록입니다만, 불국사는 신라시서 불교가 공인된 다음 해인
법흥왕의 어머니 그 영제 부인이 새로운 사찰을 건립을 소원한 데서 법류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불국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다 됐죠. 이렇게 이제 불국사 고금 창계에는 법흥왕의 어머니가 이게 불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다. 지금 오늘 처음에부터 만든 불국사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절을 만들고 시작해서 나중에 불국사로 창건이 된다라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찰 건립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황룡사가 만들고 난 이후에도 나중에 뭡니까 그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듯이 이 불국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뭡니까 574년에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 이 절을 크게 중건하고 승려들을 득도하게 하였으며 왕의 부인은 비구니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진흥왕 나중에 말년에 뭐 한다 했습니까? 머리 깎고 승려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부인도 머리 깎고 승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흥왕이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갖고 불교에 대해서 국책 사업을 하고 불교에 완전히 빠져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의 이름은 뭐지 습니까? 법흥왕. 그죠? 아들의 이름을 다 법흥왕. 법흥왕의 부인이 마야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전체 이름을 불교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으로 불교 가족을 만들어버립니다. 불교 가족. 그러니까 진평왕이 나중에 법흥왕 나중에 그때 진평왕이 나중에 오면서 뭡니까 여왕이 선덕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뭡니까 부처님의 집안 가족이기 때문에 여왕이 되는 그런 거로 성스러운 이렇게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골이죠. 성스러운 뼈대가 있는 집안 성골이죠. 그래서 이제 성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이제 무설전을 짓고 계속 신림과 표현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신림과 표현 등 어상대사의 제자를 머물게 하여 화엄경을 여기서 가르쳤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무설전, 그러니까 뭐 법이라든지 설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설전, 그죠? 없을 문자 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국사 뒤에는 진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해서 법당 뒤에는 무설전 이렇게 보통 정각 이름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죠? 쭉 표현은 금강산 표원사를 창건한 스님으로 유명하고 신림은 어상대사의 제자로 8세기 대표적인 화엄사상에 가로 유명하다. 이들 기사는 신라 불교의 역사를 볼 때 다소 모순이 있지만 이 기록들은 그 불국사 기록들은 그 삼국사기나 삼국사 자세히 맞추면은 이렇게 틀린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 흐름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불국사에 대해 창건이 어떻게 됐다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고 사중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과는 조금 틀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때 다소 모습이 있지만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복장기에서 이 불상들이 681년 신문왕 4월 8일 낙성되었다고 하므로 당시의 불국사가 대규모는 아니었더라도 대웅전과 무설전을 갖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복장유물,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 때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그 시주했던 사람은 창건했던 사람들 절의 역사 기록을 대부분 다 넣습니다. 이제 거기 예를 보니까 681년 신문왕 4월 8일에 이제 불국사가 벌써 만들어졌다. 그죠? 신문왕.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되는 거죠. 그 후 경덕왕 10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공된 거는 751년이라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후 경덕왕 10년 751년에 김대성이 크게 중창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성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창했다는 거예요. 있는 사찰을 크게 확장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확장했다는 부분이고요. 오늘날 불국사의 상징물로 알려진 탑과 석교 등은 이때 만들어졌다. 아마 지금 불국사의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벌써 조금씩 만들어져 왔는데 김대성 때 이제 확장하고 지금 오늘날 남겨져 있는 석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때 만들어졌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름이 45년이 됐다. 건물의 이름이 됐죠. 그래서 쭉 500성중전, 천불전 등이 있었다. 지금은 천불전이 없죠. 요 나머지 내용은 아마 이렇게 8페이지, 10페이지 사이에 있는 아마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5 광복 후인 1966년에 석가탑의 해치복원입니다. 8.15 되고 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때는 임시였고 60년 임시였고 그다음에 1969년도에는 이제 불국사 복원위원회 만들어집니다. 69년에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발굴 조사를 이제
일부 하고 구품 면제 같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불국사에 들어가면 장대한 축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뭡니까?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다리 겹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계곡을 잇거나 아니면은 뭐 하천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리 밑으로 뭡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합니까? 연꽃 모양의 구품 연지가 있었죠. 발굴 조사에서 늪지가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 늪지를 연못으로 이렇게 만들려니까 대규모 관광객들이 올 때는 그 연못 때문에 이렇게 관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때 당시 수준을 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재조사해서 그 복원을 위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파서 발굴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안압지 형태처럼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리 밑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쭉 됐죠. 그럼 1973년 6월에 대역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에 마치고 난 다음 이후에 뭡니까? 우리가 법정스님 아마 경주를 가을에 한번 답사 오셨는 것 같아. 그래서 불국사에 간데 보니까 불국사가 복원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인위적으로 돼 있다라고 그 무소유 첫 페이지에 불국사 복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스님 요때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로 그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 쭉이죠. 돈을 해서 그때 당시에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경루, 회랑 등이 이제 복원되었고, 그죠? 복원되었고, 대웅전, 극락전, 법령의, 자문 등이 새롭게 단장됐다. 그죠? 요 모습들은 우리가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 일제강점기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들은 그렇게 자리 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훼손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원해서 오늘날 모습으로 딱 가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웅전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여기 이제 기아장 위에 이제 와송처럼 이렇게 굉장히 풀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등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어 오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그나마 유지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약간 수리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약간 수리해서 보니까 그나마 이제 형태를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이렇게 그 절에 우리가 흔히 가람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국사 가람배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그 사찰에 갔을 때는 그 사찰에 있는 주 불전을 보게 되면은 그 주 불전에 이제 그 명칭을 보고 대부분 표현합니다. 대웅전. 여기 대웅전이라고 법당 적혔으면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구나. 비로전. 이렇게 돼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 불로 모시는구나. 약사전, 극락전 다 동일하게 대부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요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데 이 석가모님이 어느 세대에 나타나시냐라면은 현세에 나타나는 현세. 그러니까 석가모님이 있는 곳은 현세의 세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 극락전은 뭡니까? 극락전은 서방정토. 그죠? 아미타 부처님 계신 게 서방정토 이게 여기는 삶의 공간이라면 여기는 사후의 공간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 사후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연화교 칠보교를 거쳐서 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칠보교 연화교 나중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 끝이 이렇게 발 바른 장소에 연꽃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연화교인 줄 알았어요. 연화교인 줄 알고요. 여기 이제 구름을 나누면 백운구름, 그러니까 청운구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백운교, 청운교를 붙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운교, 백운교 하면 청운교가 밑에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보면 흰 구름보다가는 푸른 구름이 하늘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백운교, 청운교, 칠보교, 연화교 이렇게 대부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연화교는 밑에 표시되어 있나요?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맞는데, 요거 연화교는 밑에 아마 표시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요거는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공간 따르죠. 비로전, 관음전, 원래의 부처님 있으니까 이 부처님이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일 부처님이라 하기도 큰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은, 현세의 몸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석가모니라면은, 시탈타 석가모니라면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 이제 비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렇게 부처님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들. 그러니까 공간이 세 개의 공간이었습니다. 대웅전 공간, 극락전 공간, 비로전 공간, 관음전 공간. 되죠? 그러니까, 요 뒤편은 경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큰 어떻게 됩니까? 축대가 딱 되죠. 축대가 딱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죠. 딱 이렇게 그래프를 그래서 여기 대웅전 이런 모습인데, 요 대웅전 모습과 여기 석가탑, 다보탑 이렇게 삼각지장화 대처하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이런 방법도 많이 하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익랑이 있다 했습니까? 대웅전과 이렇게 대웅전 사이의 옆으로 날개처럼, 날개 익자, 날개처럼 달린 익랑.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 때 대부분 나타납니다. 우리 사천왕사지 같은 데나, 그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가문사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익랑 있고, 다른 부분들은 잘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죠? 석가탑, 다부탑. 아마, 우리가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예술 작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적을 딱 보게 되면은 그 시대가 대부분 느껴집니다. 그 시대가.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의 풍모나 이름이라든지 업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작품들은 딱 보면 시대성이 딱 느껴집니다. 처음에 탑을 만들었을 때, 거대하게 탑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황룡사 구층탑이나 분황사 구층탑은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단독탑을 거대했을 겁니다. 그 압도감, 거대한 압도감이 있었고, 그 탑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문사 같은 데서도 뭡니까? 가문사 탑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돌 부재를 만들어서 거대하게 탁 만들어서, 아,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구나, 통일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100여 년이 지나서 딱 오게 되면 뭡니까? 아, 드디어 최고의 삼국통일 이후에 최고의 문화가 결집돼서 이 기술들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 석가탑에서는 그렇게 아주 세련된 군더더기 없는 모습. 더 이상 원할 수 없을 만큼의 세련된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문화가 최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문화는 없습니다. 최고의 그 나름대로 정점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 그거는 뭐 인류 역사상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후부터 뭡니까? 이렇게 만들기는 이제 버겁고 힘드니까 뭡니까? 버겁고 힘드니까 이제 좀 더 예뻐 보이려고 뭡니까? 여기에 뭐 12지상도 만들고 팔보신육도 만들고 뭐 사천왕사 만들고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죠. 덕지덕지 붙이고, 근데 덕지덕지 붙였는데 그래도 이 다음 단계, 바로 다음 단계는 아직도 기술이라든지 예술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처음에 만든 것은 굉장히 예쁜데 그게 점점점 시대 내려가게 되면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굉장히 뭡니까? 쇠퇴하고 탑의 규모도 적어지죠. 그래서 이제 탑 같은 걸 보면 바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뭡니까? 요 가운데서, 위에서 뭡니까? 사리함이 나옵니다. 사리함이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리함입니다. 사리함 딱 나오는데 이제 3층 석탑 내에 발견되는 부분이죠. 되게 되면 뭐냐면은, 이게 1966년도에 10월 13일 경주 불구사 3층 석탑 탑신에서 상면 중앙부에 뚫린 둘레 50cm 사리공 안에서 1년의 사리장치 유물이 발견됐다. 요 부분이 왜냐하면은 요 석가탑 3층 석탑이 도굴을 당합니다. 도난 당합니다. 도난 당하는 게 어떻습니까? 찾아서 이게 탑이 삐뚤어져 있고 무너지지 않았지만 다시 뭡니까? 원래 모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국대 황수영 그 총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삼산오학조사단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확인된 것들이 이렇게 돼 있죠. 확인된 유물들이 이렇게 이제 대부분 먹게 되면 사리암, 금동제 사리암과 은제 사리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나오는데 요 보게 되면은 요 모습이 이렇게 요 그 50cm 되는 규모 안에 외함에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들어 있고 요 빨간 것은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함에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요 사리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사리병이 어떻습니까? 요 사리병이 그 절에서 가져와서 이게 스님이 부셔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복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 석가탑 안에.
원래 요거는 이렇게 파손, 요즘 같으면 뭐 난리 날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거 또 만들어서 이렇게 대용으로 넣고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불법 저지른 게 아니고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보관했습니다. 금지살, 석가탑에서 나오는 그 사리함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살이 있으면 살이 조그마하죠. 살이 정말 이렇게 콩알만하게 조그마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살에 대해서 언젠가 또 제가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언제 살이 여기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다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리암 안에 하나 딱 들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요 사리암들은 어차피 실제로 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른 지역의 석탑에서도 사리암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이렇게 또 이 무구정왕 다른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렇게 활자본이고 대표적인데 이게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고려시대 되면 이거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 그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기술이 없어졌네? 그런 것들 마음 때문에 사실은 공개적으로 무구정왕 다른형이 고려시대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논지를 발표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못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타켓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또 조금 전에 소금강산의 광인대처럼 여기 무구정광 다란이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두루마리 1축으로 너비 약 8cm. 굉장히 조만합니다. 이렇게 조만하게, 높이가 조만하죠. 하고, 전체 길이가 약 6m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하게 이렇게 두루마리 지하가 주르륵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돌돌 말면 우리가 캔 뚜껑만큼 이렇게 반 나누는 정도. 그거 정도 돼서 이렇게 딱 사리함이 넣는 부분이죠. 목판으로 인쇄된 이 경문은, 불교 경문은, 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이렇게 그 책 중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대부분 하듯이 그죠. 불경 이렇게 하듯이 이제 경문이 이제 부처님의 그 문장을 보통 경문으로 보통 하는데 거기에 불국사 삼척석타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66년 10월 13일 탑신부 2층에서 확인됐다. 그죠? 돼 있죠. 그 다음에 딱종이의 먹으로 인시한 목판 두루마리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필사본이 아니고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발견 당시 상부는 이게 두루마리를 했으니까 위에 껍데기는 상부는 상당히 산화되어 앞부분이 여러 조각으로 떨어져 있을 정도로 많이 손상되었고 11항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나 1989년 수리 복원하여 거의 복원되었고 현재는 3줄만 일실된 상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다란이경이 동일하니까. 다란이경은 중국 당나라의 칙첨우가 이렇게 했던 다란이경이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곳에 비유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없어졌고 어느 부분이 있고 딱 알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세 부분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부분은 다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다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처가 가르친 요체로서 부처님이 말씀한 요체로서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믿도록 하는 충문이다. 충문. 우리가 흔히 개송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의 경전을 이렇게 사서상경처럼 달달달 이렇게 외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개송하는 거. 그러면 그 개송을 한번 하면 그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처럼 우리가 티베트 가게 되면 많은 경토를 한번 이렇게 두르면은 이렇게 경전 한 곳을 읽는 것처럼, 왜? 옛날에 경전이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둥그처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한다. 불교의 핵심 내용들을 압축해서 음악 격대 계속 읊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다란이경이라 한다. 이 다란이경의 내용은, 그 내용이 뭐냐라면, 다란이경의 내용이 뭐냐라면, 일단 내가 지었던 죄를 면하고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탑을 수리하거나 조그마한 탑을 무수히 만들어 탑 속에 공양하고 법에 있는 신주를 외우며 장수와 복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뭐냐라면은 그 다란이경의 내용이란 뭐냐라면 내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냐면 탑을 만들고 탑을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안에 이제 보통 보면 탑에 사리하면 뭡니까? 100개를 넣습니다.
보통은 조그만 이렇게 손가락 맞다는 게 흙탑으로 만들고 그 흙탑 가운데 구멍을 내서 뭡니까? 살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경 글씨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주 박물관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미술관 가보니까 탑이 100개 이렇게 누워져 있고, 한두 개는 이렇게 벼에서 밑에 홈이 이렇게 있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탑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탑을 수리하고 탑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랍니다. 이게 다란이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황복사의 다란이경 대할 때도 뭡니까? 그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축원한 황실을 위해서 그 다란이경 넣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탑을 지어야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기 위해서 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황복사 같은 데는 왕실에서 탑을 만들죠. 그게 이제 다란이경이다. 그래서 다란이경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데 내 죄를 면해주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옛 탑을 수리하거나 조그마한 탑을 무수히 만들어서 탑 속에 공양해서 넣고 법에 있는 신주를 법에 있는 신주를 그대로 주문을 나무아미타불 관시음법사 이런 어떤 신주를 그대로 외움 뭐 지장보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전 보게 되면 나무 관시음보살 뭐 지장보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문은 한 폭에 그 55에서 63행 또 한 행에 7구자로 되어 있으며 상하는 단선이고 필제는 힘찬 해서로 중국 육조 시대 특히 북위의 수법을 연상케 한다. 이 다란이경의 출간 연대는 상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불국사에 나오는 다란이경의 연대를 보통 표현하게 되면은 하하는 700년대 초이며 751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당의 칙처무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이 2년 후에 가져와서 우리가 황복사에 넣습니다. 황복사에 넣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대부분 보게 되면은 불국사가 만들어진 창건이 751년이죠. 사실은 완공된 것은 780년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완공되기 이전에 착공했는 거를 기준을 잡다 보니까 750년 이전 정도 된다. 이 다란이경은 가져와서 가지고 있다가 이 탑을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아마 750년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석가탑에 나오는 다란이경의 그 목판 인쇄수는 751년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한 거죠.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오래 남겨져 있는 이 목판 인쇄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교수님 잠시만. 예. 그 맨 마지막 줄에 예. 그러니까 불국사 지금 석가탑에 나온 것을 세계 제일 먼저 이제 인쇄물이라고 할 경우에 예. 아까 이제 한국사지 그 절대 연대가 706년이 되니까 그거는 안전이 오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너는 제일 먼저 넣었는데, 그거는 실기엔 유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보다 빠른 예를 들어 칙처무가 만든 다란이경이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활자로 전해져 오는 실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이 이제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지. 빠르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하는 700년이고 하하는 751년. 그러니까 불국사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이게 빠르면 700년이고 여기 하하 늦으면 751년이다. 그러니까 700년과 750년 사이에 석가탑에 나오는 다란이경은 그 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기 조금 이제 팩트하고 좀 멀어지는 게 불국사를 뭐 물론 이제 진흥왕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대충 우리가 이제 보는 연도가 751년이니까 아마 저 석가탑도 그 이후에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석가탑에서 나오는 저 인쇄물이 뭐 그건 확실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적어도 751년 이후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상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최고로 올린 거죠. 예를 들면 왜냐면은 이게 751년에서 예를 들면은 780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30년 걸려서 불국사가 완공이 되는데, 근데 불국사도 사실은 그 전에부터 있었고, 751년부터는 이제 김대성이 직접 석축으로 만든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을 제일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700년에 750이니까 우리 역사학자들 올린 거죠.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야 750을 착각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완공 한 780년쯤 돼야 스카타와 모든 것이 완공이 될 건데 기초도 닦고 건물도 짓고 해서 마지막에 탑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때 되면은 70년대 후반이나 780년 될 건데 그때 연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이제 역사학자들은 좀 더 모든 건 항상 뭐 우리 역사학자들은 빠르게 이렇게 항상 상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해야만이 전시회에서 가장 빠르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리께 나와서 그러면 우리께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든 토기 기원전 3000년 전에 또는 뭐 3만 년 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든 토기를 일본이 갖고 있죠. 자기들은 일본 합니다. 뭐 방사선, 탄소 연쇄도 측정하고 모든 걸 하지만 뭡니까? 그걸 누가 전 세계적 문명이 발달이 최고가 아닌데 어떻게 토기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무조건 빠른 것이 우리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강의 첫 번째에 역사는 우리가 너무 상향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숨겨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 이제 요 내용과 동반이 된 내용입니다. 또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까닭은 왜 이렇게 하냐면 그 까닭은 측정무가 집권한 15년 동안에만 주로 통용됐고, 왜냐면, 그 다음에 요 글자를 보니까, 감춘, 신제자, 새로 만든 글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화랑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때 위서다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쓰지 않고 후대에 쓰던 글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대에 들어가서 쓰던 글자들은 이 글자가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게 되면은 이제 측정무 당시에 대부분 뭡니까? 다란이경이 만들어지고 시조가 되는데 중국 당나라에서 측정무가 처음으로 다란이경이 만드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새로 만든 글자에 내자가 주자가 이게 등자로 되어 있다든지 숫자가 지자로 되어 있다든지 전자가 숫자로 되어 있다든지 뭡니까? 접자가 초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글자들이 경문 속에 이제 들어가니까 최소한 석가탑의 건립은 751년 그 한으로 본다. 그러니까 751년 이후로 본다는 거지. 기존 이후로는 대부분 이렇게 700년에 751년인데 요 글자들 봤을 때는 학자들이 751년까지는 그러니까 이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문자가 만들어진 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나온다는 게 이런 연구가 그전에는 당연히 무조건 751년에 석가탑을 지었기 때문에 착국연도가 다 하고 뭡니까 왕국연대하고 이제 통일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인식했다는 게. 그 외에도 706년경이라는 설이 있다. 왜냐하면 걔도 막 올려서 706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란이경은 704년에 한역되었고 한국에는 706년 황복사탑에 이미 모셔져 있기 때문에 막 벌써 뭡니까 신라에는 그 황복사탑 706년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 석가탑의 그 뭡니까 다란이경은 시기를 당겨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또 고려시대에서 있다. 고려시대. 이거는 무구정강 다란이경은 석가탑에서 나왔지만은 이 석가탑에서 나오는 이렇게 다란이경은 고려시대 때 지진으로 해서 탑과 그 뭡니까 그 석교 1900이죠. 석교가 무너졌고 그거를 중수하면서 중수기를 다시 이렇게 넣을 때 그 뭡니까 그 다란이경을 넣었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는 그 다란이경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서 이제 유물 가운데 나타난 관직명이나 유물이 고려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려시대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국에서 목판을 가져다가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뭐 학자들은 뭐 그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쇄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770년. 770년인데 이게 뭡니까? 이 인쇄물이 석가탑에 나오는 이 인쇄물이 나오기 전에는 뭡니까? 770년 최고인데 그러면 불국사가 780년 완공되는데 그러면 780년 완공되기 때문에 그럼 석가탑에 나오는 거는 780년이라면 어떻습니까? 세계 1위가 안 된다는 거지. 세계 1위가 무조건 770년보다는 앞서게 만들어야 이게 세계 최고 되니까 사람들이 연구해서 뭡니까? 야,
스카탑은 751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751년 죽으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완공을 했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780년 했다 이러면은 뭐 2위 되는 거죠. 사실은 1위가 제일 중요하지 2위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도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770년이 가장 오래되는 뭡니까?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가 가장 엎었거죠. 그러니까 868년 당의 어종 함통 9년이 이제 868년입니다. 간영 연수가 기록된 세계 최고의 인쇄물은 중국의 금강바잘밀경으로 1908년에 요건 뭡니까? 최고 많은 것은 중국 스타잉, 요 스타잉경이라는 사람이 중국 도랑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제 뭐 오늘 같은 뭐 도굴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모든 걸 돈을 사서 가져가서 이제 있죠. 도낭 석실에서 발견된 대형 박물관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고 대형 박물관에 있고 한데 여러 가지를 이제 하죠. 백만탑 다라니는 아마 이게 우리 신라에서 가져가 또 주장합니다. 전부는 다 새긴 것이 아니라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중에서 밝혀진 새긴 것들을 판각수로 있어도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훨씬 정교하고 글 자체가 예스럽고 힘있다. 또 닭종이나 지질, 이게 찍어내는 경전을 찍어내는 인쇄 기법이 형태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조판되어 있음이 확실하므로 한국 고문화 인쇄의 높은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백만다랭이 탑은 어떻게 신라에서 찍어서 보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종이의 지질이라든지 이런 게 인쇄를 찍어내는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아니라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게 밝혀지냐면은 최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발견 당시 함께 된 묵지 지편, 이게 뭐냐면은 그 종이에 먹으로 쓴 글씨체가 이게 그 비단 보자기에 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빗물도 들어가고 뭐도 하니까 이게 떡이 됩니다. 떡. 이게 한 덩이 떡처럼 됐으니까 이게 60년대에 발견된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다라니경은 이렇게 앞에 빼고 이렇게 둘둘만 풀어서 이렇게 보존 처리하면 됐지만 이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떼내지도 못하고 그냥 30년 동안 유물창고에 둔 겁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유물창고에 뒀다가 90년대 와서 이제 우리가 보존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걸 뭡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낱장으로 이제 복원을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는 거죠. 떡으로 붙어 있는 걸 못 뗐는데 이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다 고려시대 자료라는 거죠. 고려시대 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지표 해독되면서 제작연도가 의식했다. 그래서 묵서지표는 고려시대의 스카탑을 중수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 아까 되어 있는 부분이 복원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한동안 보관해 오다가 1997년 9월부터 복원 판독이 시작됐다. 벌써 뭐 오랜 시간이, 뭐 30년 동안 판독되지. 묵서지편에는 중수와 함께 무구정광 대다라니경도 함께 봉헌했다는 사실이 겨 있다. 이게 이제 사고 난 겁니다. 30년 동안 그 자료를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뜯어보니까 그게 내용 고려시대에 중수하면서 내려면은 무구정광 대다라니경도 함께 넣었다는 거죠. 문제 함께 넣었다는 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학자가 새롭게 밝히면서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밝히면서도 별로 뭐 새로운 거 최고 같은 걸 밝혀야 되는데 이게 열심히 찾아서 밝혔는데 이게 국민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게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참 이게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라니경도 함께 봉헌했다. 그럼 다라니경이 여러 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리함에 넣는 그 경전인데 그거를 거짓말로 해서 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딱 보고 이제 때문에 학계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고려시대에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면 이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 이거 주장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이제 하죠. 곤란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교과서나 모든 부분에는 뭡니까? 세계 최고의 인쇄물. 그죠? 인쇄물. 근데 요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분위기 옮겨가죠. 직지심체 요절. 프랑스에 있는 자체. 이제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화 자체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전에 무슨 박사였노? 걔 뭐 DNA를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이렇게 위조로 돼서 항수형
황은서, 그죠? 황은서 박사가 처음에 할 때는, 기자들이 이렇게 막 꼬치꼬치 하니까, 최근에, 뭐 기자들이 저런 것 같지 않아. 그냥 국제에서 가만 놔놓으면 우리가 빨리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빨리 더 연구 열심히 해갖고 연구 열심히 해서 진짜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는데, 저걸 이렇게 터뜨리게 되면은, 없잖아. 그 속으로 사는 국민들 대부분 다 공부를 하죠. 근데 사실은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는 거죠. 역사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밝혀야만이 그 다음번에 그런 과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학자가 나오면은 이것을 집중 연구해서 있는 그대로를 아마 밝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자, 이 부분이죠. 대부분 다 나옵니다. 불국사, 그죠? 서석탑. 불국사의 탑을 뭡니까? 불국사도 서석탑이었다. 그때 당시 동서 이렇게 하니까 서석탑. 그러니까 벌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석탑 이렇게 대부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몇 년, 그죠? 태평 16년 이렇게 쭉 이렇게 연도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윗설했다, 위조했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묵서지편이죠. 되어 있죠. 생태에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묵서지편은 30년 동안 발견된 상태로 보관되어 오다가 보존 처리 기술로 98년에 모두 이제 110쪽이 이르러 낱장으로 분류돼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 그죠? 2000년 보존 처리가 묵서지편 무구정경 다리경을 사경한 쭉 해서 보협인 다리경을 비롯해 불국사 무구정탑 담중수기 그 다음에 1024년, 그러니까 연도가 된다 그러면 거의 1024년에 넣었다니까 빨라 봐도 이제 1000년도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50년 했는데 거의 한 250년, 300년 그 내려가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죠. 된 부분이다. 그래서 세 종류의 중수기에는 1024년, 그 다음에 1038년에 있었던 석가탑 중수 과정과 발견된 사리장구, 추가로 낙입된 공양품, 중수에 참여한 인원들이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에 불국사의 위치나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중수했던 내용이 뭐냐라면은 지진으로 해서 석가탑을 중수했다. 지진 때문에 석가탑이 무너졌는 부분을 다시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구정탑. 그러니까 무구정탑을 뭡니까? 서석탑.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탑이라고 보통 그렇게 붙이기도 했다. 석가탑이라고 호칭이 합니다. 서석탑으로 했다라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또 학자들이 합니다. 이러니까, 야, 그러면 곤란한데,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또 해석해볼까? 안을 낸 게 이제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중수기의 내용들이 악년대 화해, 한자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까? 악년대 화해, 통주, 기둥 같은 건데요. 기둥들을 보면은, 석가탑에는 이렇게 통주, 기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꽃 모양이 들어가나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위로 보는 그런 데 대가 있는 거는 석가탑 아니고 아마 다보탑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보탑 중수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론 다보탑하고 석가탑 지진 나면 같이 무너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석가탑을 수리할 때 이게 넣은 것이 아니고 무구정경 다리경은 다보탑 수리한 것 때 넣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안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석가탑뿐만 아니라 불국사 경내 계단 혹은 다리도 붕괴됐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 이제 무구정경 8cm고 쭉 펴면 6m 20. 6m 20.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한도 동일하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한도는 여기 조만하죠. 30 이렇게 조만한데 어떻습니까? 그 제자 이상적이가 뭡니까? 이 스승의 작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 연경에 가서 뭡니까? 주르륵 저런 사람의 그 감상 받고 주르륵 한 8m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하나 딱 보이는데. 다보탑이죠. 근데 여기 사자성은 동서남북에 4개 있습니다. 4개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명확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다보탑은 7보탑 쭉 돼 있습니다. 다보탑을 7보탑이라 보탑이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이니까. 1925년경에 일본인들이 탑을 완전히 해체해 보수했는데 다보탑을 1925년에 합니다. 근데 그때 보고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탑 속에 장치된 사리를 중심으로 많은 유물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920년도에 다보탑을 해체합니다. 그게 분명히 사리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데 그 사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기록이 없다. 돼 있죠. 그리고 다만 당시 일본인 감독자의 이름으로 금동불상 2구를 여기 나오는 금동불상 2구를 경주박물관에 인계한다. 옛날 구 분관이겠죠.
경주박물관에 인계한다는 내용 인계서가 남아있을 뿐 이 불상은 여타 사리 장군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려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최근 밝혀진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령 지지에 여기 석가탑에서 나오고 중수기입니다. 중수기에 언급된 사리공 봉남 유물 목록이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오쿠라 컬렉션 소장전에서 경주 남산 출토로 사리 장구와 일치하여 이 당시 습득 물다. 그러니까 오쿠라 컬렉션에서는 여기 경주 남산이 출토품이 나오는데 여기 석가탑이 나온 자료를 맞춰보니까 여기 석가탑에서 나오는 그 자료, 다보탑에서 나온 자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굴꾼들이 제일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 불화 같은 게 있어요. 불화 같은 거. 액자에 가사는 불화가 있죠. 그러면 그걸 도난을 어떻게 하냐면 칼로 딱 액자 테두리만 올라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게 어느 작품인지를 알면은 도난 당하기 때문에 밑에 제일 밑에 이거 화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고 어떤 내용을 그렸고 쭉 밑에 화기 있는데 이 화기를 다 잘라버리고 요거만 딱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도난품이 아닌지 할 수 없는데 밑에까지 붙어 있으면 이게 어느 절에서 가져왔다라고 그 뽀롱이 나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치는 뚝 떨어지죠. 뭐 1000만 원 받을 거는 병원밖에 못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오쿠라 컬렉션 이런 데도 정확하게 불국사에서 나왔다라면 어딥니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불국사에서 나왔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렇게 환수운동이라든 오랫동안 논쟁이 될 건데 뭐 흔히 경주 남산이 많은데 경주 남산이 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경주 남산이 그거 하나까지 뭐 그렇게 국가적으로 싸우겠나?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선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연구는 이것도 밝혀내야죠. 언젠가는. 상년부 쭉 돼 있고 2008년도에 다시 해체했고 됐고. 그 다음에 사자상 여기 4개가 원래 4개 있었을 것이고 그때 기록에는 3개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밖에 남겨 있지 않죠. 아마 제일 좋은 것들 2개는 가져가고 제일 남아있는 부분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죠? 보면은 어떻게 돼 있고요. 잠깐만. 이형석답이 쭉 1층 억실 사각 2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상태고 없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불구사에 뭐 비로자는 뒤에 있는 뭐 비로전이라든지 비로자의 부처님 이렇게 불상들 미타 부처님 이렇게 여기 광학부도 요 광학부도는 그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또 10여 년 만에 다시 환수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일본에 물건을 갖다 다시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학부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도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부도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그 탑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탑,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죠. 석가탑, 한국 기교 이렇게 모르면 되는데 이렇게 역마름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어보죠. 원래 보면 위에 부분이 이렇게 더 넓고 밑에가 좁아야 되는데 거꾸로 밑에가 넓고 위에 좁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라의 아주 건축 기술에 이렇게 뛰어난 묘라는 거죠. 단간지 2개인데 아마 사찰에 괴불대가 아니고 이거 다른 게 있는 걸 아마 나후에 정비하면서 아마 불국사 계속 중창하다 보니까 단간지를 옮겨온 겁니다. 예. 정상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불국사 같은데 불국사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불국사의 가장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석가탑, 다보탑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 불국사가 한국 문화의 가장 뭡니까? 그 정수가 이렇게 딱 박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한옥 정말 아름다워. 돌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불교의 경전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다보엘처럼. 그죠? 그런데 이 불국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게 축대입니다. 축대. 장대한 축대 중에 보통 보면은 밑에 뭡니까? 밑에 부분들은 그냥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이고 위에 부분은 다듬은데 위에 부분이 아래 부분을 다듬어서 모양에서 이렇게 위에 다듬어갑니다. 오늘날 조직사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까라면 까. 그러니까 위에 상관에 밑에 있는 사람들 꼭 수평으로 만들어 동일하게 하고 위에 대부분 지시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죠. 다듬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살아봤던 우리 선배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상관이 부하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식에게 맞추고 그러니까 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맞춰준다라면은 이 부분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더 안정적인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APEC 이렇게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불국사에서
불국사 축대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불국사에 왜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종교도 다른 부시 대통령이 왔나? 한국의 문화는 이것입니다. 축대 하나 보여주려고 제가 스케줄 짜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루 삽석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나머지 장수사, 불국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젤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 시간 관계상 다 못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뭐 석굴하며 기타를 하면서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좀 오늘 해도 좀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